그럼 지금부터 ESG 경영 관점의 지역사회 공헌 트렌드라는 주제로 서명지 CSR 임팩트 대표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그 신청하신 분들 명단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인천의 특성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기업 CSR 네트워크를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현안들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보 제공도 해드리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시각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좀 주시면 현장에서 바로 즉석으로 저희가 또 의견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 자료 좀 볼까요? 요즘 이제 ESG 관련해서는 보통 기업 같은 경우는 벌써 ESG 트렌드나 뭐 용어에 대해서나 이런 교육은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로 투자자 관점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이것이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한 건 다 인식하고 계시고, 공공기관이나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ESG 그 경영 관점에서 우리의 업의 특성과 관련한 또 우리가 경영평가도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가 뭐 지속가능 보고서에 써야 되는데 그런 것에 임팩트를 줄 수도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강의보다는 좀 더 실행 프로젝트 그런 콘텐츠 위주로 더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주 빠르게 더 변화가 되고 있고요. 제가 이 트렌드 강의 요청을 받으면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이, 물론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사실이 없는 이론은 공모하기 십상이고, 이론들만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ESG 이론서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론이 없는 사실만의 조합은 되게 불안하다. 기사에 막 나와 있는 것들이 마치 다른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 또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방향성을 잘 잡고 가야 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 이 넥스트 자본주의 ESG에 나와 있는 책이고, 이 책은 제가 보기에 좀 균형 잡혀 있는 책이라서 혹시 ESG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신 교수님이 또 이런 글을 쓰시거나 할 때 항상 인용을 해주시는 것이 이 책이에요. 우리가 계속 트렌드만 쫓아갈 때가 있는데 그 트렌드보다는 어떤 모델을, 우리 인천에 맞는 모델을 찾는 거, 또 어떤 단순한 용어나 뭐 ESG가 뭐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라는 얘기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개념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빠져져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뭐 환경적인 캠페인일 거다라는 우리가 유추나 뭐 비유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더 강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양한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트렌드로 여러분들에게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맨 앞에 이제 서두를 이걸로 시작합니다. 우리 인천의 의제가 뭘까는 지난 작년에도 계속 우리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의제들이 나왔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복지 현안에 대한 것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사회 문제가 계속 작년에도 이제 보여줬던 내용인데,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 우리 안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다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또 새로운 계층들이 그 취약계층으로 들어온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복지 쪽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만을 좀 포커스가 됐다면 이제는 좀 더 넓은 개념의 취약계층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문화 접근성이랄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인력 안에서 이것을 사회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가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이제 SDG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프로젝트들을 보면 ESG를 접목한, 그래서 SDG 전체 글로벌 폴에 맞춰가지고 접목하는 프로젝트 발굴 용역들을 참 많이 진행을 했고요. 예를 들어 충남 같은 경우에는 충남대학교가 시작이 돼서 그 인근에 있는 그 혁신도시들, 지방 혁신도시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공기관으로서 우리 고유의 위탁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과
글로벌 아젠다가 같이 갈 수 있는 것, 또 지역의 현안은 항상 어느 지역이나 계속 나와 있는 그 인재 양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일자리가 계속 없는 것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이것은 사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각 지역별로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광주 광산구 사례를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그게 올해 4년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 그 기업들이 투입된 큰 예산들이 없게 되면 사실 지역사회에서 그 지원 사업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업이 4년차까지 가게 됐던 이유는 근본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시작을 했고 거기 안에 마을의 공동체들이 그걸 받아서 할 수 있고 또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같이 붙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관건인데요. 아마 우리 각 지역마다 또 영구 임대주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복지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 관계자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구 임대주택의 특성들,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하시거나 경제적으로 계속 경제활동 인구로서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분들이 의료급여가 굉장히 많이 과다하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비용을 계속 사용해서 의료급여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까? 아니면 조금 더 지역사회 안에서 좀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고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비용을 좀 세이브하면서 조금 더 공동체가 관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가 실현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지역사회 안에서 시설에서 있던 분들이 나와서 살려면 공간에 있어서의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자원이 연계돼야 되는데 그건 구청이나 그동안의 지자체에서 나왔던 그런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연계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복지기관이 이 모든 자원을 연결하기 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새롭게 지금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다양한 사회 서비스 영역이랄지 아니면 먹거리 지원이랄지 또 환경에 대한 콘텐츠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시도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복지 영역과 이게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협력적 관계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이렇게 생태계 안에서 둘이 만나게 해놓으면 서로가 전통적인 복지 영역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좀 빼앗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로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들끼리 어떻게 이제 이것이 운영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이 좀 딥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모든 지역에서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에서는 관리비를 연체해서 퇴거당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탈수급은 않더라도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일거리나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먹거리를 준다거나 아니면 같이 반찬 가게를 만든다거나 그런 자활의 활동들로 연계가 되면 이것이 좀 더 시너지가 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소상공인들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취약계층 주체들이 똑같은 반찬 가게로 경쟁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원자재랄지 아니면 뭐 그 공간에 대한 무상 임대랄지 아니면 인력에 대한 자활 일자리를 만드는 거랄지 이런 것들이 각 기관에서 각각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안에서 사업을 같이 연계하는 구조? 이게 좀 돼야 됩니다. 아직은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것 같아요.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그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상황들을 실제 프로젝트와 그리고 재원을 같이 연계하는 것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앞에 글 보면 저희 이 사업에서는 우리 최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LH공사 같은 경우에 지역 안에서는 좀 수도권은 좀 어렵겠지만 유휴 공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년 다 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커뮤니티 공간들이 많지 않아서 새롭게 이제 공간을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공시 상가를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 안에서 다양한 돌봄에 대한 것들, 또 소위 일자리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실습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했던 내용이고요. 이건 저희가 뒤에 기사에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이렇게 구조도를 그려서 많이 설명한다고 했죠. 오늘 다른 구조도 보여줄 것도 많기 때문에 전체 우리 자원이라고 해야 될 우리 인천 지역의 기업들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잘 풀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주체들이 같이 있게 되면 사실 우리 속에 그 애로를 얘기하기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원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아이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소통하기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우리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네트워크들, 또 이 복지기관들의 네트워크들, 그래서 현안을 잘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그 사회공헌 센터에 있는 분들은 거의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나 기업의 ESG, CSR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바로바로 정말 꺼냈을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좀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보면은 다 여러분들이 진행했던 복지 사업들 중에 있는 거고요. 또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많이 하는 활동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아주 유기적으로 사업들을 엮고 마치 한 유기체가 움직이도록 이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긴 좀 지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복지 영역에서는 좀 무상 지원이 좀 많다면 실제로 이거는 테스트베드가 돼서 유료화를 할 수 있는 그 전초전을 만드는 거죠. 유료화가 제대로 되려면, 구매가 되려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찬 가게 같은 경우에도 양질의 퀄리티로 유지할 수 있고 이런 메뉴 개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많은 컨설팅이 또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자체를 조금 더 공공의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자원을 붙여줘도 이게 일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또 주요한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은 치매 안심센터들 같은 경우도 아직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전 단계 분들이 제가 하시면서 더 많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저염식이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먹거리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케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 서비스 영역들, 이런 부분은 우리 전통적인 복지나 또 사회적 경제가 같이 고민해야 될 현안이기도 합니다. 또 이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전 단계에서 안전하게 생활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근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필요하잖아요. 네, 여기서도 그 의료 모델을 커뮤니티 케어로 구현을 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들이 1인당 1년에 지출하는 것이 한 137만 원이라면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쓰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더 많은 예산을 써서 더 많은 퀄리티의 의료를 지원받으면 괜찮은데 중복으로 더 많은 약이 충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역사회 안에서 주치의제도로 진행을 해서 그 오남용을 낮게 하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네, 여기 영역은 제가 작년에 좀 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좀 사례를 인천에 조금 벤치마킹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서울과 인천은 분명히 다르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사회협력팀이라고 해서 이런 기업 사회공헌 실무자들의 네트워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실무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전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보면 우리 단순 후원이라도 필요하다. 후원 발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사회공헌 네트워크에는 서울시 산하기관 출자기관들도 들어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뭐 서울의료원이라 아니면 뭐 자원순환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서울시 산하기관들도 들어와 있고요. 그 기관들과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 대기업, 공공기관들이 같이 지금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들 ESG 때문에 자원순환 관련돼서 우리 건물 안에 뭐 3,00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식사 때마다 먹는 커피, 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지금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 용기 말고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냥 영업 폐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폐기물을 너무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다회용 캠페인을 한다거나 뭐 일회용 줄이기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회사만 하기에는 좀 고민이 많으니 우리 사옥 안에서 아니면 우리 인근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할 것 좀 알려달라. 뭐 이런 것들도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기업이어도 이런 사회공헌이나 ESG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보 제공 받기가 굉장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공공기관도 저희가 그 조사를 해보면 자체적으로 인턴십 운영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천 지역의 대학들과 같이 이렇게 협약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기관에 뭐 6개월 어느 기간 동안에 이제 와서 이게 오픈 컬리지 뭐 식으로 그 각 부서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대학생들에 경험을 시킵니다. 근데 이렇게 경험하게 하면 사실은 이제 갈 친구들이기 때문에 딱
어떤 프로젝트를 맡겨주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 뭐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실습생 관리하기 참 힘든 것처럼 그 친구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공공기관이나 우리 기업들, 뭐 우리 현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신데 대학 안에서는 우리가 막 취업이나 이것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이런 창업에 가려고 하더라도 제대로 요즘 트렌드가 어떤 건지 또 지금 기업에서는 어떤 것으로 ESG 관련된 업무를 기획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은데 그걸 제대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스타트업 심사를 하러 가면 해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자원순환이 이슈가 되니까 우리 IoT 분리배출함 같은 수거함 이런 것들 만드는 업체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씩만 팁 좀씩 다르고 창업 모델이 거의 비슷한. 그래서 현안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여기까지는 지금 기술이 진보가 됐는데 이 다음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거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문제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 문제라고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서부터 문제의 해결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하석상대와 같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 예산이 쓰여지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당시 여러분들이 경험한 파트너들 또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런 스타트업들 또 우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의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네트워크의 가장 장점입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에 대한 이슈는 해마다 선거철마다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현안을 잘 안다면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권과 상관없이 꾸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들을 모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대상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런 이슈에 흔들린다거나 이런 이슈가 생겨서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의제를 가지고 모두가 좀 집중 투하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될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저희가 작년에 프로젝트 R이라고 해서 자원순환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공유 드렸던 것처럼 해마다 7만 톤 정도의 종이팩이 배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유 회사들이나 또 최근에는 저희가 대상이나 오뚜기나 이런 데 보면 국물 다시를 낸 것들을 좀 장기 보관하게 하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알약으로도 나와 있지만 최근에는 약간 두유팩이나 주스팩처럼 안에 은박지가 들어와 있는 그 용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년보다 이런 종이팩이나 멸균팩 사용량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트렌드가. 근데 이것에 대한 분리배출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결론은 뭐냐면 모든 폐기물의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다 혼입이 된 것들의 문제. 그래서 우리 아파트나 우리 이 건물에서도 분리배출장이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분리배출을 하고 소분을 하고 따로 관리를 해도 어쨌든 이걸 수거하는 업체에서는 물류비나 인건비 때문에 한 차에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것을 다시 분리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비용 이슈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들은 다 소각되거나 매립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여서 이 문제는 특정 어떤 기업이 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저희가 이것을 좀 특화시켜서 작년 9월부터 저희 자체적으로 앱도 만들고 지금 많은 기업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민단체 YMC하고도 지금 서울에서 같이 하고 있고 지금 영역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은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도 해당이 되는 건데요. 네,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기존의 수집 업체가 이 선별장을 통해서 다시 이제 자원을 나누고 코라라는 곳에서 우리 보통 이제 재활용 유통지원센터랄지 포장재 재활용 사업 이런 그 공제조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재활용 업체를 관리하는 형태로 지금 큰 흐름이 가져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EPR 제도나 이런 환경적인 컨텐츠 때문에 전통적인 수거업체 말고 우리가 새롭게 뭔가 수거업체를 쓴다거나 수거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스타트업들 중에 자활 기업들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아이스팩을 세척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플라스틱을 세척하는 업체들이 많이 또 스타트업에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결국은
이것이 얼마큼 효율적으로 지역 안에서 거점화되느냐가 중요하지, 많은 참여 기업들이 있어도 오는 대로 계속 배송을 하게 되면 이 물류 때문에 기름값이 굉장히 비싼 상황에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물류 효율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데이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물류비가 안 들도록 거점화하는 것들을 지금 시도를 많이 했고요. 종로구나 이런 지역에서는 데이터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저월달 데이터인데 7월 현재 2.2톤 정도를 모았어요. 근데 이것이 종이백 하나가 한 32g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2톤까지 모으려면, 그리고 물류비가 안 들게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로 YMCA에서 이런 복합 건물 같은 경우에 스포츠 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막 끝나면서 스포츠 센터 이용권, 뭐 일일 이용권 이런 것들을 이제 드리면서 쿠폰처럼 많은 분들한테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1리터 팩부터 해서 200ml, 500ml까지 다 깨끗하게 모아오셔가지고 그거를 Y로 갖다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기업은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물류비가 아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뭐 이런 현대 계열사들, 뭐 개동 사옥이랄지 아니면 지금 뭐 우리은행이랄지 뭐 이런 데서 거점 안에서 우리 지점 안에서 같이 모아보겠다. 근데 처음 걱정은 이거죠. 우리가 모아봤자 얼마나 모으겠어 집에서 가져오면?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모은 것들이 굉장히 양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버리게 되면 그것들이 결국은 뭐 피자 박스나 택배 박스에 섞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식물이 묻거나 이물질이 묻게 되면 이것들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같이 모으게 되니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삼성전자 그 수원 사업장에서 임직원이 3만 명이더라고요. 직원들이 아이디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집에서 다 가져와서, 이게 집에서 우유팩을 잘라서 갖고 오니까 그냥 도화지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져오니까 하루에 한 개씩만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3만 개예요. 그러면 라면 박스 하나가 한 10kg 되거든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집중적으로 모을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기업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복지관도 가능해요. 주로 임대 아파트들에 같이 모으는 그런 거. 자원화해서 우리가 어쨌든 소모품으로 이런 페이퍼 타올이나 두루마리 휴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계속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관건이 사람들의 인식이 이런 게 있어요. 친환경 휴지는 좀 더럽지 않나? 좀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나? 약간 노란 휴지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제가 프로세스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기존의 수거 업체 분들이 동사무소에 이제 이 휴지를 구매해서 갖다 주셨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수거업체 부담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지사에 완전 친환경 휴지를 쓸 수 있는 제지사로 같이 연계하는 것. 그래서 물량을 계속 같이 확보를 하면 한 차 분량이 한 300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인근에 몇 개만 같이 모아도 한 차 분량이 돼요. 그러면 제지사로 바로 연락이 되면 가지러 오십니다. 그럼 우리가 택배비나 그런 거 들지 않고서도 할 수가 있죠. 현재 코레일 유통이 정말 잘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13개 거점에서 참여해 주시고 있고 전국에서 밑에 보시면 9월부터 참여하셔서 매달 14,000, 13,000 이런 식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이 많은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두세 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네트워크에서 서울시설공단도 참여하시게 됐고요. 근데 이게 개별적으로 개인이 안 갖고 와도 되고요. 사내 카페가 있잖아요. 그럼 1층 카페에서 한 2달 모아가지고 900개 모으셨어요. 그래서 이상한 굿즈 만들고 우리 그 쓸모 없는 걸 자꾸 만들게 되잖아요. 환경 캠페인 하면서 뭐를 모아서 이거를 만들었다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원자재를 계속 꾸준히 그냥 생활 속에서 모아주시는 활동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다가 지금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니까 이것으로 바꿀 수 있는 업사이클 휴지가 지금 누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으로 심는 나무 효과들이 계속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 기업들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코레일 유통과 서울 YMC가 계속 지금 두각을 나타내주고 계시고요. 삼성전자가 하반기부터 수원 사업장, 구미 사업장, 그다음에 광주 사업장, 그리고 우면 R&D 센터 같이 들어오시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천 안에서도 다양한 기업들과 우리 이런 기관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오늘 강의하고 있는 아트 센터 안에서도 아마 분리배출 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참여하시면 아주 쉽게 환경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들을 거점화해서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어제 아침에 10시 반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랑 민간협력 네트워크 간담회를 했어요. 기업들. 그래서 우리 참여하는 기업들이 지난번 환경회 날 때 발대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발대식이
그냥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락앤락, 다회용기 뭐 텀블러 캠페인들 많이 하시고요. 또 여기서는 그린메이커에서 대학 서포터들이 또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그다음에 SKT가 다회용기 이 교환기를 설치하는 걸 서울시랑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카페 같은 경우에 일회용품이 계속 많이 나오니까 지금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은 우리 페트병하고 완전 재질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회용 컵으로 같이 만들어서 라벨도 없고 프린트가 안 되어 있는 것들로 지금 모아서 인근의 카페들과 같이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으다 보니까 물론 여기서도 관건이 물류, 그다음에 얼마나 깨끗한 것들을 자원화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계속 그 원자재로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소모하는 것들을 이제 자원화하는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 SKT가 대기업이라도 아무리 서울시랑 같이 하더라도 예를 들어 큰 사옥 내에서 카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 프랜차이즈 카페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때 이렇게 어렵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안에서 같이 좋은 아이템을 서로 만들면 서로 다른 기업 같이 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야크가 페트병을 모아서 이것으로 옷이나 뭐 이렇게 그물망 같은 거 플러깅 키트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보통 플러깅 나가면 플러깅 키트가 좀 쓸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같이 제작을 했는데 블랙야크가 아무리 큰 기업이어도 혼자 이걸 만들어서 아이템화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뭐 폐기물 파쇄기도 같이 만들고 또 물류도 수거 업체 전문 업체를 써서 같이 이제 망을 짜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많은 기업들이 그냥 계속 새로운 굿즈를 만드는 거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죠. 지금 들어있는 저희 프로젝트 팀에는 코레일 유통하고 예를 들어 블랙야크를 같이 연결해 드렸어요. 그러면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 뭐 지하철 역사 중에 도봉산역 이런 데는 가장 많은 등산 그 레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과 블랙야크가 같이 캠페인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뭔가 서로 돈을 막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들어오면서 서로가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또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기존에 우리가 발굴했던 것들을 같이 활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아이템이 이거기 때문에 이것만 해야 돼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럼 SKT는 다회용 그 컵 회수기를 설치하면 거기 주로 카페 거점에서 만드는데 거기서 우리 같이 모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아이템을 계속해서 같이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학습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네트워크에서도 우리 것만 제일 좋은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검증해야 되고요. 이것이 정말 지속 가능한가? 이것이 마치 스타트업을 만들기 위한 아이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나오는 사회적 임팩트가 고용 창출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려면 정말 제품 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 제품들을 구매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스타트업 업체들이 사회적 그 경제 주체들이 혼자 아이템 발굴하고 일자리 모델 만들고 또 자원 발굴하고 이러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좀 건강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거기 안에서 그 컨텐츠를 같이 구매해주고 또 같이 인프라 연결해주는 것이 시너지입니다. 그게 네트워크의 강점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업들이 요번에 환경회 날 때 아니면 지구회 날 때 아이템이 막 필요하세요. 뭐 9월 달에는 또 연안정화회 날 이런 게 있어서 그때는 또 어딘가에서 뭐 플로깅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실무자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것도 한번 예시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배달에 들어가는 일회용품 뭐 이렇게 수저나 포크 이런 게 있으면 요즘은 이제 그 구매를 할 때 안 받게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직 집에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름다운 가게하고 배달의 민족이 같이 콜라보해서 이런 걸 수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좋은 아이템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일회용 그 물품들을 취약계층들한테 지원을 한다거나 노숙인들한테 지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모델은 아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떤 지금 우리가 트렌드를 학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좋은 선수단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냥 아이템별로 한번 해보는 거. 저희가 사실은 그 환경공단하고도 아이스팩 그 자원순환 캠페인을 하면서 그거를 다 모아다가 씻어서 다시 패킹을 해서 소상공인 전달하는 사업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모아서 갖다 주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파손이 되고요. 또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소상공인 업체들이 그걸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업에서는 아이템 하나 발굴할 때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거 자체가 환경에 반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 중에 아이템으로 좀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동차 회사 ESG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에 잡히는 ESG 실천 프로그램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가 자동차 회사의 직영점 서비스 센터 ESG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큰 그룹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나 아니면 뭐 이 아리백 도달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전략 짜고 있어요. 탄소 중립에 대해서. 그런데 서비스 접점,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센터 안에서 왜 ESG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할까? 다 모두가 좀 의아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건을 제조하고 생산하고 이것을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탄소 발자국이 나오지만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탄소 배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마모도에 따라서 또 아니면 공기압을 제대로 채우지 않았을 경우에 또 이 에너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서울시랑 같이 하고 있는 캠페인 중에 건물 에너지 총량제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한 샘플링을 해서 어느 정도 공공기관이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다는 패턴을 찾았어요. 그런데 민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주차장에 계속 전등을 켜놓는다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시기 너무 더우니까 실내 온도를 지금 조금 높게 지금 냉방을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쓰지 않는 공간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경우도 있고 고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뭐 과다하게 LED 이런 미디어 플레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패턴을 조사해서 총량을 관리하려고 하는 지금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느 회사 단위로 했다면 그 안에 공장도 있고 사업 건물도 있고 대리점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럴 땐 퉁쳐서 했다면 이제는 건물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리점별로도 이슈가 생길 수 있고 은행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형화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이즈별로 아니면 그 건물의 연한별로 이렇게 데이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공 네트워크 안에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그런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랄지 아니면 우리가 아마 인천도 마찬가지일 텐데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전소 발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충전소에 대한 것도 공식적으로 다 이렇게 같이 캠페인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뭐 일회용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또 합니다. 네. 제가 좀 우수 사례라고 컬럼을 쓴 내용이 있었는데 시설공단이나 아니면 공간을 운영하는 모든 공공기관들의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근데 서울교통공사의 사례인데요. 실제로 지하철에서 유휴 공간들을 가지고 택배 물통량이 굉장히 늘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통행 데이터나 또 역사 상권들을 보면서 물론 코로나로 많은 그 상권들이 침실되긴 했지만 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특히 이제 지하철 2호선 대상으로 해서 시범 사업지를 정합니다. 특히 홍대가 공항철도가 들어오는 데라서 굉장히 외국인 유입률이 좀 높았는데요. 거기에 이동 캐리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보관 건수가 사람들 이렇게 이동량에 따라서 호텔까지 가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이런 유휴 공간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무료 플랫폼을.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되게 많은 유의미한 건수들이 이 공간을 스토리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 통해서 실제로 그 역마다 매출량들이 좀 뭐 13만 원씩 더 쓴다거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빅데이터로 우리가 공공 데이터로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한테 이런 현안이 있고 공공기관이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안에서 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이 좀 있어서 조금 더 확산하고 있는 사례였고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후환경본부의 기업 출범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양하게 캠페인을 같이 기획해서 같이 진행하는 뭐 제로 마켓이든 아니면 다회용기 텀블러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든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든 이런 것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식품의 손실과 폐기 이슈도 굉장히 많습니다. 취약계층이 계속 먹거리가 푸드뱅크로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뭐 가락동이랄지 아니면 우리 인천 안에서도 주로 이런 신선식품들이 공급되는 곳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 안에서 유효식품들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1인 세대나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먹거리에 대한 한계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한 하나의 먹거리 포럼이랄지 이런 것들은 복지 쪽에서도 고민해야 될 현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조사를 통해서 밀라노에서 이런 도시 정책이 있더라고요. 밀라노 먹거리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고 푸드 관련된 식품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간편식을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것에 뭐 무라벨 제품 만드는 것처럼 환경적인 것도 있고요. 이것을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공정을 거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기초 데이터도 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참여하고 계신 다양한 소셜 벤처들이나 또 이런 대학생들이 요즘 또 많은 창업 과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또 좋은 아이템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자동차 사례 하기 전에 저희가 충남대학교 아까 사례인데요. 충남대학교에서 뭐 부여랄지 아니면 유성이랄지 몇 개 뭐 내포 도시 뭐 숲이랄지 이런 데서 계속 관광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런 관광 상품 만들어도 이걸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품 만들기 어려워서 전체 18개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들과 같이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생태 모니터링을 어떻게 누가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그 먹거리를 팔기 위해서는 정말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뒤에 그림에 이런 게 나오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지 먹는 아이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올 수 있게 계속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산티아고 길은 지금도 해마다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저도 제주 올해는 굉장히 이제 정말 제주 갈 때마다 가려고 노력하는 곳인데 그것이 하나의 인증이나 어떤 도전의 거리들을 계속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지역의 스토리가 되고 또 그 곳곳마다 그 인근의 상권과 연결이 된다면 좋은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남 아산이나 이런 충남 지역 같은 경우도 지역이 소멸하고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교과 과정 중에서 이런 소셜벤처 육성 과정이랄지 지역에 앞에 보면 이제 생태 숲을 관리하는 다양한 공동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현안을 인터뷰하면서 알게 됐는데 한국 등산 트레킹 지원센터라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숲길을 발굴하거나 여기 안에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관은 자체 교육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정 어떤 숲길을 같이 개발하면서 거기 먹거리 상품들을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 넣기도 하고요. 또 이 인근 기업들과 또 상권에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획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국립생태원도 있고 또 수목 정원관리원도 있고 또 이런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는 또 다른 이렇게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복지기관들이 복지만 만나지 마시고요. 다양한 기관들과 이렇게 협업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계에서 또 다른 아이템과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터뷰를 18개 기관들을 다 같이 해보면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서로 교집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좀 해줬으면 좋겠어. 또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은 다 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좀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좀 자원 관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원이라는 것이 예산만이 자원이 아니라 정보가 굉장히 큰 자원이 되는 것이죠.